2025년 12월 14일 한국은행이 아주 조용하게 하지만 시장을 잘 아는 사람들 눈에는 정말이지 너무나도 위험해 보이는 결정을 하나 내렸습니다. 뭐냐면요. 이제부터는 시장에서 바로 팔리지도 않는 그런 은행 대출 채권까지 담보로 받고 돈을 빌려주겠다는 거였어요. 이게 겉으로만 보면 그냥 금융 시스템에 안전망 하나 더 까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전문가들은 이 신호를 전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 중앙은행이 이제 정말로 은행이 무너질 수도 있다. 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그리고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그 어떤 뉴스보다도 강력한 경고등이라는 거죠. 오늘 바로 이 심상치 않은 신호에서부터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세상에 경제 지표가 얼마나 많습니까? 금리도 있고 성장률, 물가 정말 많은데 왜 하필이면 환율 1,500원이라는 이 딱 정해진 숫자가 한국 경제, 특히 그 거대한 빚더미 위에 서 있는 우리 부동산 시장을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방아쇠, 다시 말해 폭발 버튼이라고 불리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요. 아마 지금 우리 경제가 처한 진짜 현실을 가장 솔직하게 또 가장 깊숙이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자, 지금부터 그 구조를 하나씩 파헤쳐보죠. 자,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하나는 확실히 해야 합니다. 1,500원. 이 숫자는 그냥 누군가 이쯤 되면 위험하지 않을까 하고 막연하게 던진 숫자가 절대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과거에 외환위기, 또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큰 위기들을 겪으면서 얻게 된 일종의 데이터 같은 겁니다. 한국 경제가 가진 구조적인 문제들이 더 이상은 컨트롤이 안 되고 밖으로 터져나오는 경계선, 위험이 현실이 되는 바로 그 임계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2025년 12월. 지금 환율이 벌써 1,470원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위험한 선을 향해 정말 아슬아슬하게 다가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남은 공간이 얼마 없어요. 그럼 만약에 환율이 정말로 1,500원이라는 이 심리적인 선을 넘어버리면 가장 먼저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전문가들은 세 가지의 거대한 압력이 거의 동시에 우리 경제의 목을 조여올 거라고 경고합니다. 이걸 삼중고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바로 모든 붕괴의 시작. 첫 번째 단계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죠. 이 세 가지 압박이 어떻게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는지 딱 보여주거든요. 첫째,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러다 더 큰일 나겠다 싶어서 한국 주식이랑 채권을 막 던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코스피 지수가 제일 먼저 반응하겠죠? 둘째, 달러로 빚내서 사업하는 기업들. 정말 죽어나는 겁니다. 이자 부담이랑 갚아야 할 원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거든요. 특히 항공사나 해운사, 정유사처럼 달러로 결제해야 하는 곳들은 버티기가 정말 힘들어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대한 위험도가 높아지면서 이른바 코리아 리스크 프리미엄이 급등하고 시장금리는 중앙은행이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소용없이 제멋대로 치솟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그냥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데이터를 한번 보세요. 이미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2025년 10월 딱 한 달 동안 원화 가치가 다른 주요 총화들보다 훨씬 더 예민하게, 훨씬 더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글로벌 큰손들이 이미 원화 자산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다 꿰뚫어보고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뜻이고요. 1,500원이라는 그 위험선을 향한 압력이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해서 쌓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가장 중심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위기의 진앙지라고 할 수 있죠. 환율이라는 외부 충격이 터졌을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 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바로 레버리지, 그러니까 빚 위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한국의 부동산 시장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위기는요. 단순히 집값이 몇 프로 떨어졌네만에 하는 그런 가격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무서운 문제. 바로 돈의 흐름이 그냥 딱 멈춰버리는 유동성 동결. 우리 몸으로 치면 피가 돌지 않는 상태. 바로 그겁니다. 이 숫자가 바로 그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를 딱 한 장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2025년 3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 전체가 부동산 PF, 즉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에 물려있는 돈이 이만큼이라는 거예요.
PF 대출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아파트 같은 큰 건설 사업에 미래 수익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아주 고위험 대출이잖아요. 그 규모가 무려 190조 8천억 원에 달한다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자금 흐름 중에 단 일부라도 멈추는 순간 시스템 전체가 마비될 수 있다는 뜻이죠. 이 차트를 보면 정말 흥미로운 게 위험이 지금 어디에 몰려 있는지가 너무나 명확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형 시중은행보다는 상대적으로 자본도 부족하고 리스크 관리도 취약한 제2금융권, 그러니까 증권사나 저축은행 같은 곳들의 상황이 특히나 심각합니다. 보세요. 증권사의 PF 연체율은 이미 20%를 넘어섰고요.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의 부실채권 비율도 거의 폭볼 직전 수준입니다. 위기는 언제나 이렇게 가장 약한 고리부터 터지기 마련이거든요. 한국 부동산 시장은 바로 이 세 개의 거대한 빚기둥 위에 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설사들의 돈줄인 PF 대출, 세입자의 돈으로 집값을 떠받치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전세제도, 그리고 금리가 오르면 그 충격을 고스란히 다 받아내야 하는 가계의 변동금리 대출. 이 세 가지는요, 평소에는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자금을 돌게 하지만 위기가 닥치면 서로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어버립니다. 환율 1,500원이라는 외부 충격은 바로 이 세 개의 돈줄을 동시에 아주 강력하게 꽉 조여버리는 효과를 가져오는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기는 어느 날 갑자기 뉴스 헤드라인에 터졌습니다 하고 등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전에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신호들을 보냅니다. 지금부터는요, 한국은행과 금융기관들이 이미 위기를 알아채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기 시작했다는 5가지의 명백한 신호들을 하나씩 짚어볼 겁니다. 이 신호들을 이해하는 게 지금 상황을 정확히 보는데 정말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첫 번째 신호, 바로 이 분석의 시작점이기도 했던 한국은행의 그 결정입니다. 이건 그냥 정책 하나 바꾼 게 아니에요. 중앙은행이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서 은행들이 가진 자산을 시장에서 아예 팔 수 없는, 그러니까 유동성이 완전히 말라버리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평화로운 시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사실상 비상계엄을 선포한 거나 다름없는 조치인 거죠.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딱 와닿으실 겁니다. 평소에는 오로지 국채처럼 안전하고 시장에서 바로바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만 담보를 쳐주던 한국은행이 이제는 은행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당장 팔기는 어려운 대출 채권까지 받아주겠다고 나선 겁니다. 한국은행이 직접 2023년에 있었던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SVB 파산 사태를 언급하면서 디지털 뱅크런에 대비하기 위한 거라고 설명했어요. 그 SVB가 자산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거든요. 자산은 충분했는데 그걸 제때 현금으로 바꾸지 못해서 무너진 거잖아요. 한은의 이번 조치는 바로 그 뼈아픈 교훈을 반영한 최악의 상황에 대한 대비책인 셈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중앙은행의 역할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원래 중앙은행이 돈을 푸는 거, 그러니까 RP 매입 같은 건 연말처럼 자금 시장이 잠깐 막힐 때 쓰는 소화제 같은 거였거든요. 근데 2025년 들어서 이 RP 매입은 일시적인 처방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그리고 점점 더 큰 규모로 반복되는 상비약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시장이 스스로 회복할 힘을 잃고 중앙은행이 인공호흡기를 꽂아주지 않으면 하루도 버티기 힘든 중환자 상태가 됐다는 뜻입니다. 이건 안정이 아니라 겨우 연명하고 있다는 신호인 거죠. 세 번째 신호는 시장 금리가 중앙은행의 말을 듣지 않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차트를 한번 보세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로 꽉 묶어두고 있는데도 한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미국의 국채금리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이 엄청난 금리 차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원화자산에 돈을 놔둘 이유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더 안전하고 수익도 높은 미국으로 자본이 빠져나갈 압력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아주 명백한 증거죠. 네 번째 신호. 이건 우리 주변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재정 상태가 좀 불안한 저축은행이나 신협 같은 곳들이 현금을 끌어모으려고 파격적인 금리의 특별 예금을 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똑똑한 예금자들은 이걸 달콤한 기회가 아니라 위험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결국 만기가 되면 원금이랑 이자 찾아서 더 안전한 1금융권으로 돈을 옮겨버리고 결국 단기 유동성을 위해 내놓았던 그 고금리 예금이 오히려 그 기관의 목을 조르는 치명적인 덫이 되어버리는 거죠. 마지막 5번째 신호는 아마 우리가 가장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느낄 수 있는 변화일 겁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가는 은행 창구에서 듣게 되는 말들이에요. 예전에는 그냥 간단하게 처리되던 대출 연장 심사가 갑자기 까다로워지고 본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든지 내 신용등급은 그대로인데 갑자기 대출 한도가 줄었다는 통보를 받는 거죠. 겉으로는 그냥 정상적인 리스크 관리 절차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은행 내부적으로 위험 관리 시스템의 스위치를 가장 높은 단계로 올렸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이 모든 조각들을 한번 맞춰보면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환율 1,500원이라는 위기는 미래에 언젠가 닥쳐올 막연한 일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신호들과 함께 바로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 곁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호는 이미 켜졌고 경고음은 이미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모든 건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환율 1,500원이라는 외부 충격이 이 네 가지 길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의 돈줄, 즉 유동성을 한꺼번에 끊어버리는 거죠. 건설사는 만기가 돌아온 대출을 못 막아서 부도가 나고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못 구해서 전세금을 못 돌려주고 대출받은 사람들은 갑자기 늘어난 이자를 감당 못해서 집을 던지고 결국 시장의 모든 거래가 멈춰서는 유동성 소멸 상태에 이르는 겁니다. 진짜 위기는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역사는 항상 똑같은 걸 가르쳐 주거든요. 모든 거대한 위기는 대중들에게 뉴스로 알려지기 훨씬 전부터 시장 곳곳에 아주 작은 신호들을 보낸다는 것, 그리고 결국 살아남는 사람들은 그 신호의 의미를 남들보다 먼저 읽고 그에 맞춰서 대비한 사람들이라는 것.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5가지 신호가 바로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입니다. 오늘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환율 1,500원이라는 숫자가 그냥 환율 지표가 아니라 한국 금융 시스템 전체의 운명을 결정할 수도 있는 방아쇠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이미 우리 사회 곳곳에서 켜지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개인의 입장에서 우리 각자는 이 거대한 흐름 앞에서 과연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내 자산을 지켜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생존 전략은 다음 분석에서 더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